자, 이번 시간부터 원가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가의 기초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은 이제 재무회계라고 했는데, 지금 배우는 거는 원가 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회사가 이와 같은 제품을 갖다가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가 들어가느냐라는 것이죠. 그걸 갖다 측정하고 여러 가지 분류하고 집계하는 이런 작업을 갖다가 원가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목적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러한 원가를 갖다가 측정하느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얼마에 팔고 싶어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파는 게 적정한지 여부. 경우에 따라서 원가 계산을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판매가의 어떤 계산하는 거에서도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원가 계산으로 말미암아서 판매가가 잘못 또 책정이 되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회사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파생될 테니까요. 그래서 원가를 계산한다. 제품에 대한 그게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만약 회사가 다양한 제품을 갖다가 생산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원가를 갖다가 어떤 특정한 부서에서 절감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성과를 갖다가 측정을 해서 인사상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다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관리와 통제의 목적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 라인에 원가가 지대하게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그 원인을 갖다가 살펴봤더니 어떤 기계의 구조상 하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제품을 갖다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담당자가 뭔가 조작상의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목적으로 인해서 원가회계를 갖다가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원가회계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일부 내용은 좀 시험에서 출제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원가회계의 특징에 보시면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를 집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상에 재고자산가액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제품의 매출원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이 기초에다가 단기 그 다음에 기말을 빼요. 만약에 회사가 상품을 갖다가 띄워와서 판매한다라고 한다면 기말 상품 재고액 거기에다가 단기 매입분 더하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조라고 돼 있으니까 제조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계산의 흐름을 따르느냐 그게 아니라 동일해요.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초에다가 단기분을 더하고 기말을 뺍니다. 물론 이 표현이 약간 달라지죠. 단기에 대한 제품 원가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갖다 제대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정확한 원가를 측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전부 다 재고가 들어가잖아요. 재고가. 여기에도 재고가 들어간다. 근데 이 재고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내용에만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죠. 재무상태표상에 회사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해서 나눈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해서 구분이 되거든요. 이 재고자산 안에 지금 여기에서 계산된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정확한 원가를 측정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남아있는 게 얼마가 되는가 이런 것들 갖다가 정확하게 금액을 측정해야 회사의 손익이 이제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계획하고 통제하고 의사를 결정하는데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회사가
뭐 여기서 원가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 근데 개선을 하려고 노력해 봤더니 그렇게 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부에서 이걸 갖다가 다시 뭔가 들여와 가지고 생산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 자체를 갖다가 외주를 줄 것이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의 근간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정확한 원가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원가 측정 계산을 주로 하는 게 원가회계. 얘로 인해서 사실상 뭐에도 영향을 주냐면 지금 원가회계에서 재고자산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매출 원가를 계산하니까 요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재무회계에 관련해 가지고 미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원가 측정하고 계산을 주로 다루는 건 원가회계지만 이걸 인해서 뭔가가 나왔는데 그 집계에 반영한 것들이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무회계에도 어떤 특정한 이 파생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원가 정보를 갖다가 의사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을 다루는 관리회계로 세무화되기도 한다라고 있죠. 예전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 원가회계, 재무회계, 관리회계라고 해서 세 가지를 갖다가 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설명을 밑에 해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연결이 바르게 된 건 뭐냐라고 해서 출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원가회계, 그 다음에 재무회계, 그리고 관리회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해 본다라고 하면 원가 측정 계산을 주로 다루는 게 그로 인해서 원가를 집계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사례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어떤 회계 이렇게 파생되느냐라고 하면 재무회계 쪽에도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기법을 다루는 걸 뭐라고 해요? 관리회계.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연결이 바르게 된 거를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가회계,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리회계 영역이 뭐냐라는 건데 이런 거죠. 회사가 물건을 갖다가 제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어떤 특정한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가로 해서 제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외주.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겠죠. 자가로 했을 때 어떠한 그 원가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만약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생산하지 않고 외주를 준다라고 해요. 외부에 주문을 넣어가지고 받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떠한 원가에 있어서 절감이 있고 이점이 있는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얘를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이게 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관리회계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원가회계의 특징 요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가회계와 관리회계의 구분이다라고 돼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원가회계 이 물건을 갖다가 제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들 것이냐 원가 계산 여기에 그래서 재고자산을 갖다가 반영한다든지 제품에 대한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줘.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재무회계 쪽에 어떠한 파생적인 그러한 계속적인 그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에 일정한 기준은 없지만 의사결정에 필요한 거 이런 것들 제공한다. 그래서 아까 같은 사례에서 이해할 거냐 저거 할 거냐 이러한 선택 관련된 내용들이 관리회계에서 다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가의 개념이라고 해서 분류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직접적으로 제조하는 공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각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제 떡볶이와 순대를 갖다가 판매한다라는 거예요. 이 포장마차예요. 포장마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판이 돼 있어요. 이 절반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떡볶이를 판매하고요. 이 절반은 순대를 또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팝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LPG 가스를 쓰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장마차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떡볶이 여기에 요 분이 계시고 여기에는 이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런 분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 머리를 갖고 있는 분은 떡볶이만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은 순대를 하루 종일 자르고 그 다음에 뭐 양념도 하고 막 이래요. 반면에 여기 있으신 이분 같은 경우는 서빙을 본다라는 거죠. 서빙. 자, 여기 떡볶이 1인분 주세요. 아니면 순대 1인분이요? 저는 떡순이라고 해서 반반씩 섞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 준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전구가 있어요. 전구가 이렇게 이게 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구.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라고 돼 있는데 직접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직접. 물론 여기 이제 자릿세도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직접 재료 원가라고 한다면 재료 원가. 요 직접이라는 것은 공통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공통되지 않았다. 거기에만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떡볶이. 떡이 그것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순대. 이런 것들이 직접 재료 원가예요. 직접 재료 원가. 근데 양쪽으로 같이 쓰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접 재료 원가가 있습니다. 걔네들 뭐냐? 양념이 있습니다. 설탕,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소금도 넣어야 되고 조미료도 넣어야 되죠. 이런 것들 공통으로 쓰여요. 여기 둘 다. 그 다음에 인건비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직접 노무 원가가 있잖아요. 직접 노무 원가는 뭐냐라고 하면 이분과 그 다음에 이분에 대한 인건비예요. 왜? 하루 종일 이분은 다른 거에 공통적으로 하지 않아요. 떡볶이 하는 분은 떡볶이만, 순대 하시는 분은 순대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간접 노무 원가가 됩니다. 왜? 여기저기 다 해주세요. 떡볶이 주세요. 떡볶이 드리고 서빙. 그 다음에 순대 주세요라면 순대도 드리고 이렇게 서빙을 한다는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공통으로 다 쓴다는 겁니다. 자, 그 밖에 제조 간접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불판을 같이 쓴다라고 했었죠. 요게 같이 써요. 요거. 그 다음에 전구도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릿세 내는 것도 떡볶이와 순대 다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조 간접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간접, 공통적으로 쓰이는 거, 공통적으로 쓰는 간접 노무 원가 있잖아요. 얘네들도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상 여기에 직접적으로 그거에만 대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그 다음에 얘네들도 전부 다 이쪽으로 모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할 때라고 한다면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원가, 그리고 가공원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데 시험에서 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계산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가의 개념에 있어서 분류를 한다라고 한다면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가 있잖아요. 얘네 둘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냐면 기초 원가, 다른 말로 기본 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묶었을 때는 가공원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전환원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는 시험에서 요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요 자체만 가지고 아니면 계산형 문제로 해서 이거를 주어진 다음에 얘를 통해서 뭔가 직접 재료 원가를 구하라 경우에 따라서 뭐 직접 재료 그러니까 노무 원가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하지만 중요합니다. 사소하지만. 자, 그러면 이와 관련했을 때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요 2002년 1월 중에 발생한 제조원가 및 비용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02년 1월에 발생한 가공비는 가공비라는 것은 이제 가공 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뭐 비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 원가.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월 초에 3천, 1월 말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기초가 되는 거고 이거는 기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거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직접 재료 원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사실상 사용액을 구하는 겁니다. 사용된 거. 자, 마치 뭐랑 비슷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물건을 많이 들여왔다라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서 사실상 사용된 것만 이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 자산 처리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직접 재료 원가라고 했을 때 매입액이 있지 않습니까? 매입액을 반영하면 안 돼요.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사용된 금액으로 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에다가 자 여기 물론 단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액 거기에 기말 재고를 빼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주의하실 게 요 금액 매입액 자체를 넣는 게 아니라 기초와 매입한 거와 기말 재고를 전부 다 고려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용된 금액을 써야 된다는 거죠. 마치 매출원가 관련했을 때 판매된 것만 매출원가로 반영하고 남아있는 창고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재고자산으로 반영한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3,000원이고 이게 2,000원이고 1,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했을 때 직접 재료 원가로 해서 사용액을 구한다 라고 한다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제 4,000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4,000원. 그런데 여기에서 가공비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공원가.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직접 노무 원가와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직접적으로 이거 계산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것까지는 필요 없지만 또 문제에 따라서는 얘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은 요것만 물어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 원가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연결해서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 얘는 들어가는 거죠. 요게 있으니까 얘는 들어갈 것이고요. 감가상각비 관련했을 때 공장에 대한 건물과 영업점포가 있는데 요거는 제조 원가가 맞지만 요거는 판관비 쪽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었고 요것만 들어가야 되겠죠. 공장 감독자에 대한 급여가 있고 기타 제조 간접 원가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반영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3,000원, 500원, 100원, 200원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3,800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공원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만약 이 문제를 갖다가 바꿔서 기초원가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와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 더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6,000원이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원가 또 다른 상황에서는 가공원가를 구하라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대응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만 나왔을 때 요 금액을 넣으면 안 돼요. 반드시 직접 재료 원가 관련했을 때 사용액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조 원가의 흐름과 회계 처리라고 돼 있죠. 재료 관련해 가지고 자 원재료라고 합니다. 원재료 계정에 원가 흐름, 그 다음에 회계 처리, 구입했을 때, 사용했을 때 이렇게 되죠. 이걸 T 계정으로 그려놓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T 계정에 원재료라고 돼 있으면 기초가 있고 얘가 기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구입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사용한 금액들이 제시가 된다라는 거죠. 요걸 반영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넣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어떤 물건을 제조한다. 그러면 재료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노동력도 기타 여러 가지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해서 반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의자를 만든다. 나무 목재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그 목재 들여와야죠. 그럼 그 목재가 뭐냐? 원재료죠. 근데 들여온 건 많지만 실제 이번에 주문받아서 생산한 거는 그중에 일부만 썼다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전체를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일부 쓴 것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노무원가도 마찬가지의 어떤 개념이죠. 노무원가. 자, 노무원가는 기초와 기말이라는 개념이 좀 적정하진 않아요. 여기는 나무, 의자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원목의 어떤 기초와 기말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노동력이라는 게 뭔가 예전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뭔가 쓰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걔를 구분하는 게 쉽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무비 관련했을 때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발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는 소비라고 얘기해요. 소비. 그래서 사용이라기보다는 소비라는 의미로 해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소비된 내용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직접과 간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접이라고 한다면 항상 공통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다 직접 그 노무비 성격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만약에 한 200명이 된다. 근데 200명이 전부 다 제조하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다 투입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일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인 공장을 관리하시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뭐 식당을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식당 조리원들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뭐 영양사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경비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거기에 다 근무하신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분류상 공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접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라고 돼 있잖아요.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걸 전부 간접으로 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떡볶이와 순대를 갖다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간접 재료 원가, 양념 같은 게 그렇다라고 했었잖아요. 양념 같은 거. 양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양쪽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뭐 파, 마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간접 노무 원가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분에 대한 인건비, 공장 건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가 전부 다 제조 간접 원가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밖에 뭐 이러한 공과금, 공장 감독자 급여 등이 여기에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제조 활동과 관련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서 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요 내용을 갖다가 사례로 해가지고 응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회사가 영업용 본사 건물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를 만약에 원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판관비 쪽으로 해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건데 제조 원가 쪽으로 반영했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조 간접 원가를 해서 처리해서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요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갖다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원래 회사의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제조 쪽으로 들어갔다. 제조 간접 원가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제조 원가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원래는 얘가 일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으니까 판관비 쪽의 금액이 얘를 잘못 넣음으로 인해서 줄어들었겠죠. 뭐 그런 개념.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계장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원래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거 뭘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제조 원가로 넣어야 되는 거죠. 즉 제조 간접 원가로 해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아요. 그런데 잘못돼서 판관비에 넣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조경비의 계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잘 안 내요. 뭐 개념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떤 제조의 일반적인 흐름과 반드시 일치되느냐? 그렇게 보기도 좀 애매하고 또 하나는 과연 이러한 분류가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반드시 필요한 구분이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잘 출제하지 않기는 하는데 예전에 한번 출제는 됐었다라는 겁니다. 월할로에서 처리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월할로에서 처리되는 거. 뭔가 측정을 해야 되는 제조경비가 있습니다. 계량기를 통해서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 아니면 가스에 대한 소비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측정한다는 거예요. 지급 제조경비라고 해서 수선비, 운반비, 잡비, 외주강비 이렇게 소비액에 대해서 지출하는 내용이 있다. 만약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을 생산했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했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물건을 거래처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반비가 발생된다라는 거죠.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운반비를 계속 지급을 해주죠. 보면은 그 다음에 발생 제조경비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재료 감모 손실 등과 같이 현금에 대한 지출 없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료 감모 손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제조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료가 100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100개의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100개가 들어갔는데 90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 재료에 대한 줄어듦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현상이냐?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게 우리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예로 해서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서 정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담당자 실수를 해서 너무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집어넣어가지고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량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담당자의 실수잖아요. 정상적인 그런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은 조금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제조간접비 집계한 다음에 제공품을 해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갖다 전부 다 회계 처리를 암기를 하면은 관련된 내용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암기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경과가 되면은 그걸 대부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암기해서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물건을 갖다가 제조한다라는 거죠. 제조회사의 공정을 보니까 의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의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목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투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도 또 투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이 쭉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요거 나무에 맞게 절단도 하고 그 다음에 조립도 하고 완성을 시켜요. 그 완성시키는 순간이 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투입돼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완성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제공품. 그 다음에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제품이라고 불러요. 제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이거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T 계정을 그려놓는 거예요. 다 T 계정을 이런 식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물건이 만들어진다. 여러 가지가 투입됐죠. 쭉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화살표가 어떻게 되는? 흐름이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일로 가고, 여기 T 계정에 있는 이게 일로 가고, 요게 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조 간접 원가 T 계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게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여왔다라고 해서 다 한꺼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 몇 개를 만든다. 주문에 의해서. 그러면 그 수량만큼에 해당하는 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되는 것만 넘어가요. 여기도 소비되는 것만 넘어가고 그런 형태거든요. 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넘어갈 때 어디로 넘어간다는 내용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걸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집어넣어서 물건을 갖다가 쭉 만드는 작업을 할 거야. 그게 제공품이라는 거예요. 제공품.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길 때 분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고요? 얘와 얘를 끈으로 엮은 다음에 잡아 당기면 테이블 위에 있던 얘가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얘가 뭐냐? 제공품. 얘가 뭐예요?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계를 보시면서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하 이쪽으로 계속 넘어간다. 물건을 갖다가 제조하는 데 있어서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어디로 넘어갔는지 갖다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제공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계는 어떻게 한다? 얘와 얘를 끈으로 묶은 다음에 밑으로 잡아 당기면 떨어진다. 그래서 차변의 제공품, 대변의 제조 간접 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찾아보시면 전부 다 여기에 대체할 때의 회계 처리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보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공품 계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걸 갖다가 투입해서 만들어요. 그 중에서 완성된 걸 넘겨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뭔가 우리가 여기 있는 일련의 과정을 다 하나하나씩 눈으로 확인하기보다는 일목요연하게 T 계정으로 정리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제공품이 있습니다. 제공품. 여기에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라고 하면 완성된 것이 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제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어느 특정한 시점이 되면 물건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완성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요 완성된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하면 요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부릅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단기총 제조 원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요 제공품 T 계정에 요걸 완벽하게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드렸죠? 회사가 의자를 갖다가 제조한다라고 했을 때 원목도 들어가, 그 다음에 노동력도 투입돼,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도 다 투입돼. 그럼 얘네들을 투입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해요. 그러면 제공품이라는 것은 만들다가 예전에 완성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기초고요. 이걸 보시면 여전히 남아있는 게 기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 투입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의자를 갖다가 완성시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완성 못 시킨 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주문을 받아서 새롭게 투입된 게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작업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예전에 만들다가 만 거, 그거부터 먼저 해가지고 생산을 쭉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몇 가지를 좀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그 시간 내에 다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요걸 갖다가 넘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걸 또 남길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얘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단기총 제조원가 얼마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다 더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얘 더한 다음에 얘를 뺀 거예요. 뭐랑 비슷한 거예요?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과 비슷한 것이죠.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품을 완성시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라는 거죠. 이거 특별하게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보세요. 얘와 여기 있는 제품 있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는 건 제품으로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제공품이라는 건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제품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 둘을 묶어가지고 얘를 잡아 당기면 분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당기면 차변의 제품, 대변의 제공품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제조하는 데 있어서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일로 보낸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내지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 그 다음에 여기에 기초 제품. 기초 제품, 요건 전부 다 제공품이에요.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요게 일로 옵니다. 일로 와요. 완성된 게, 자, 옆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방향을, 요거는 예전에 만들었던 거고, 요렇게 휘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라고 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갖다가 예전에 창고에 남아있던 거, 이번에 새로 만들었던 거. 근데 그 중에서 실제 판매가 된 게 얼마가 있어요? 판매된 거를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걸 기말 제품이라고 해요. 정리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판매가 된 거, 얘는 판매되지 않고 여전히 창고에 남아있는 거, 요 개념이거든요.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반드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대부분이 여기에 지금 원가의 기초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공품 T계정과 제품 T계정이에요. 이걸 응용해서 내오는 문제가 늘 있어요. 늘. 원가액에 관련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대한 범위가 그렇게 재무액에 비해서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그 내용을 통해서 20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에서 계산 형태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제공품과 제품 T계정이에요.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얘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건 제품 계정. 요거는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와 이걸 더한 다음에 얘를 빼게 되면 요게 계산이 되거든요. 전부 다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 판매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얘와 얘를 갖다가 끈으로 묶은 다음에 잡아 당기면 얘가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분계 어떻게 해요?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제품.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로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얘와 얘를 갖다가 다 묶어놓은 다음에 잡아당기고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 얘를 갖다가 전부 다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개념으로 해서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됐을 때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했을 때 자, 여기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한의 2000X2년에 12월 30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아요. 단계에 매출원가는 얼마냐라고 돼 있죠. 매출원가. 그 다음에 직접 여기에 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전부 다 이거는 이제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농업원가, 제조간접원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직접 여기에 계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문제는 단기에 매출원가가 얼마인지가 궁금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가 보시면 좀 편합니다. 자, 이렇게 T 계정을 갖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걸 직접 대입합니다. 얼마? 이게 3만 원, 15,000원, 그 다음에 25,000원. 기초 관련했을 때 제공품 얼마냐면 이게 10,000원. 그 다음에 이게 15,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제품의 기초에 있어서 4만 원, 이게 3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잘 보세요. 얘를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제공품과 제품 T 계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았다라고 한다면 같다라는 개념도 보셔야 됩니다. 얘와 얘의 합이 어떠냐면 같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얘와 얘의 합도 같아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얘와 얘가 서로 같아요. 세 번째요. 세 번째. 같다라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구하는 건 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합계가 나오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합계가 계산되는 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합계가 여기서부터 나오죠. 10,000원, 30,000원 요거 해서 보시면은 이게 40,000원, 40,000원 하니까 이게 80,0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80,000원. 자, 근데 여기도 똑같다라고 했어요. 항상 오른쪽과 왼쪽이 같으니까. 근데 이게 15,000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65,000원 이런 얘기잖아요. 65,000원. 근데 65,000원 얘와 얘가 같다는 거죠. 65,000원. 그러면 얘와 얘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계산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05,000원이 되는 거고 얘와 얘가 같을 거니까 105,000원 하시면은 여기가 35,000원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겠어요? 7만 원 나오는 거죠. 7만 원. 요거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형태의 계산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매출원가를 물어봤지만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고 얘를 구하라 든지 아니면 얘를 구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공품과 제품에 대한 T 계정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제공품 T 계정, 제품 T 계정. 근데 양쪽 옆이 같다. 얘도 같다. 얘와 얘가 같다라는 거예요. 써보세요. 기초 제공품이죠. 기말이죠. 기초 제품이고 기말 제품이에요. 여기는 매출원가. 여기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쪽도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라고요? 단기 총 제조 원가. 항상 합계가 나오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합계가 나와요. 여기에 뭔가 나온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뭔가 여기서부터 계산되는 게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할 때 직접 재료비 계산할 때 그냥 단순하게 매입액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기초와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을 빼야 돼요. 요걸 갖다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 그래서
원재료에 대한 사용액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액을.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른 것들은 그냥 그대로 해서 제시하면 되는데 직접 재료 원가 관련했을 때만 그냥 단순하게 매입액을 하시면 안 돼요. 매입한 것 중에서 사용된 내용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고려해서 제시를 같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요약인데 그 표를 갖다가 옛날에 그렸던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예전에 어렵게 어떤 특정한 그 영역에 있어서 회계처리를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건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즘은 조금 그런 문제들의 출제가 지양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너무 깊이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T계정을 그려놓는다라고 한다면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둘을 묶은 다음에 밑으로 잡아당기면 회계처리가 되는 거고 얘네들 갖다 한쪽으로 올리면은 T계정 관련했을 때 그 내용을 해서 분석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얘는 뭐냐라는 건데 사실상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공품 T계정을 보시면 단기 제조 원가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뭐냐라는 건데요. 제조 원가 명세서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제조 원가 명세서가 뭐냐라는 건데 원래 재무제표 안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우리가 학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제조를 한다라고 하면 제조 원가 명세서가 들어갑니다. 제조 원가 명세서. 그렇다면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면 사실상 제공품 T계정이에요. 얘가 T계정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졌는데 얘를 한번 세워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지 않고 얘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쭉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 원가 얘네들을 다 더해서 뭐라고 해요?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하죠. 요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있단 말이죠. 요게 이제 재고액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제조원가 명세서를 나중에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보면은 나중에 구현이 돼요.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제조원가 명세서가 제공품 T계정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기말 제공품 재고의 그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순서만 조금 바꿔가지고 표시했을 뿐이에요. 의미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제공품 T계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잖아요. 그러나 제조원가 명세서는 최종적으로 보이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제일 밑으로 집어넣고 요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차변 쪽 내용을 정리한 거고 요거는 대변 쪽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다만 순서에 있어서 지금처럼 T계정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일련의 흐름을 통해서 얘를 맨 마지막에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제조원가 명세서의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물어봐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낸다라는 겁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해서 표를 갖다 하나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얘를 가로를 딱 쳐요. 가로를 딱 쳐요. 그 다음에 얘도 가로를 딱 쳐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요거에 대해서 그 금액을 가로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요 금액을 가로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제 제시를 합니다. 얘 계산은 얼마냐?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얘를 해라. 그럼 얘는 매입액만 계산하면 안 된다고 했죠.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야지 사용액이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이 뭐냐? 단기 총 제조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달라요. 얘는 완성된 거예요.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걸 갖다가 여러 가지 숫자를 넣어준 다음에 요거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얘를 물어본 경우가 있는데 난이도가 높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출제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공품 T 계정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요 내용까지도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게 필요해요. 요거는 제가 다른 것들은 그냥 무시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에 가셔서 제조하는 기업 쪽으로 해서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했을 때 제조원가 명세서를 봤는데 얘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원가 관련했을 때 기초적인 이런 개념에 대해서 봤고 그 제공품, 제품까지 T 계정을 보셨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원가에게, 관리에게, 재무에게 각각의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원가와 기본원가,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했던 있죠. 요거 나중에 이걸 갖다 물어보는 경우가 간간히 나와요. 그 다음에 제공품과 제품 T 계정에 있어서 계산하는 사례 문제.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게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했죠. 그거의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